오늘도 참 애쓰셨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에 맞추느라,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버티느라, 정작 당신 자신의 숨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못했던 건 아니었나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막에서 길을 잃은 조종사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고쳐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그저 모래 위를 걷고 있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 말이죠. 잠시 짐을 내려놓으세요. 이제 당신을 위한 가장 평온한 낭독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내려갈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린 시절의 추억을 더듬는 동화가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어른들이 집착하는 숫자와 효율, 껍데기뿐인 권위와 소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들을 하나씩 되찾아가는 과정이죠. 내가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쏟은 것만이 비로소 나의 세계가 된다는 것. 세상에 수천 송이의 장미가 피어 있어도 내가 물을 주고 바람을 막아준 그 꽃 한 송이가 내게는 우주 유일의 존재가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건 결국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라는 그 투명한 진리 말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사막의 금빛 모래 위로 발을 내디뎌 보시죠.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어린 왕자를 다시 꺼내어 만날 시간입니다. 제가 6살 때였을 거예요. 어느 날 체험된 진실이라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아주 강렬한 그림 하나를 봤죠. 보아뱀이 맹수를 한 입에 삼키는 장면이었어요. 그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면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소화가 되는 반년 동안 잠만 잔다. 그 정글의 모험이 어린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색연필을 들어 제 생애 첫 번째 그림을 완성했죠. 제 작품 제1호였어요. 저는 어른들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그림 무섭지 않나요? 하지만 어른들은 대답했죠. 아니, 모자가 왜 무섭니? 제 그림은 모자가 아니었어요.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보아뱀의 내부를 다시 그렸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하나하나 설명해줘야만 하니까요. 그게 제 작품 제2호가 되었습니다. 결국 어른들은 저에게 속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보아뱀 따위는 그만 그리고 지리나 역사, 수학, 문법 같은 진짜 공부에 집중하라고 충고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화가라는 멋진 꿈을 접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작품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의기소침해졌거든요. 어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매번 끊임없이 설명해줘야 하는 아이들만 피곤해지는 법이죠. 저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결국 비행기 조종법을 배웠습니다. 지구 구석구석을 비행하며 지리지식은 꽤 유용하게 쓰였죠. 힐끗 봐도 중국인지 애리조나인지 구분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평생 수많은 진지한 어른들 사이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아주 가까이서 관찰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조금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면 항상 간직해온 제 작품 제1호를 꺼내 보여주며 테스트해보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대답은 늘 같았어요. 모자네요. 그러면 저는 보아뱀도 원시림도 별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춰 의상이나 정치, 골프 이야기 같은 것들을 늘어놓았죠. 그러면 그 어른은 제가 아주 교양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만족해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 터놓을 친구 하나 없이 혼자 지내왔습니다.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엔진이 고장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엔진 속에 무언가가 부서진 거였어요. 구조해줄 사람도 정비사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저는 생존을 위해 직접 수리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물은 일주일치밖에 남지 않았고 첫날 밤 저는 사람들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대양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난파 선원보다 더 외로운 상태로 말이죠. 그런데 동이 틀 무렵 아주 묘하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부탁이야.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번개에 맞은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을 비비고 주위를 살폈죠. 거기에는 아주 신비로운 아이 하나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고립된 사막 한가운데였지만 그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굶주림이나 목마름에 지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은 더더욱 아니었죠. 겨우 입을 땐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너 여기서 뭐해? 아이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 조용히 되풀이했습니다. 부탁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그 신비로움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구가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그림 공부 대신 지리와 수학만 해왔다는 사실이 떠올라 아이에게 조금 퉁명스럽게 말했죠. 난 그림 그릴 줄 몰라.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저는 양을 그려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그릴 줄 아는 유일한 그림인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려주었습니다. 근데 아이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아니야. 보아뱀 속에 코끼리는 필요 없어. 보아뱀은 너무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커.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아주 작거든. 난 양이 필요해. 양을 그려줘. 저는 결국 양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제 그림을 아주 유심히 살피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에요. 이 양은 이미 병이 너무 깊이 든 것 같아요. 다른 걸로 하나 더 그려주세요. 저는 다시 그렸습니다. 제 새로운 친구는 아주 너그럽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보시다시피 이건 양이 아니라 순념소잖아요. 머리에 뿔이 돋아 있어요. 저는 세 번째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퇴짜를 맞았죠. 이건 너무 늙었어요. 난 아주 오래 살 수 있는 건강한 양을 원한다고요. 비행기 엔진 소리가 급했던 저는 슬슬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대충 상자 하나를 쓱쓱 그려서 던져주며 툭 내뱉었죠. 자,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들어있어. 근데 놀랍게도 이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예요. 내가 딱 원하던 게 바로 이거라고요. 아저씨, 이 양이 풀을 많이 먹어야 하나요? 그건 왜 물어?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아주 작거든요. 걱정하지 마. 너한테 아주 작은 양을 그려줬으니까 충분할 거야. 그는 그림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 거려? 보세요. 양이 잠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린 왕자와 만났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린 왕자는 질문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제 질문에는 침묵으로 대답하곤 했으니까요. 제 비행기를 보고 저 물건은 뭐냐고 묻기에 저는 자랑스럽게 하늘을 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깜짝 놀라며 물었죠. 와, 아저씨도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어느 별에서 왔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불을 켰습니다. 이 아이의 출처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도 다른 행성에서 왔어?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제 비행기를 유심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저렇게 구식 기계를 타고 아주 멀리서 왔을 리는 없겠네요. 그러고는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주머니에서 제가 그려준 상자를 꺼내 보물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다른 별이라는 단어가 제게 얼마나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을지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별의 번호를 말하고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도 다 어른들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절대 본질적인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몇 살이야? 형제는 몇 명인데? 공부 잘해? 아빠 연봉은? 같은 데이터만 수집하려 들죠. 그래야 그 친구를 파악했다고 착각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예쁜 집에 창가엔 제라늄이 피어있고 지붕 위엔 비둘기들이 앉아있는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곳인지 전혀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30억짜리 집을 봤어요 라고 외치면 그제야 눈을 빛내며 말하죠. 와, 정말 멋진 집이겠다. 우리는 삶을 데이터로만 읽으려 하는 어른들의 방식에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진짜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옛날 옛적에 아주 작은 별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는데 라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우니까요. 제가 이 기억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를 잊는다는 건 슬픈 일이니까요. 누군가는 친구가 없을 수도 있고 저 역시 숫자에만 관심 있는 어른들처럼 변해버릴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색연필과 물감을 샀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그림을 그리려니 참 쉽지 않네요.
하지만 저는 그의 뒷모습이라도, 그가 보았던 상자 안의 평화라도 최대한 생생하게 기록해보려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어린 왕자의 삶에 대해 조금씩 더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대화한 건 아니었지만 그가 툭툭 내뱉는 말들 속에서 그의 별 이야기가 하나둘씩 수집되었죠. 셋째 날, 저는 양과 꽃에 대한 아주 중대한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인가요? 그럼 정말이지. 다행이네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이어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꺼냈죠. 그럼 양이 바오밥 나무도 먹나요? 저는 깜짝 놀라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체만큼 거대한 나무이고 코끼리 한 떼를 데려다 놓아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다 먹어치우지 못할 거라고요. 그러자 어린 왕자는 아주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코끼리들을 서로의 등에 쌓아 올려야겠네요? 하지만 그는 곧 아주 영리하게 덧붙였습니다. 바오밥 나무도 아주 커지기 전에는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의 작은 별에 왜 그렇게 거대한 나무가 필요한 걸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의 별에는 다른 행성들처럼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씨앗에서는 좋은 풀이, 나쁜 씨앗에서는 나쁜 풀이 자라나겠죠. 문제는 이 씨앗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잠을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켭니다. 만약 그게 귀여운 장미싹이라면 마음껏 자라게 둬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만약 그게 바오밥 나무라는 치명적인 버그라면 발견하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그건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바오밥 나무는 별의 토양을 순식간에 장악해버리거든요. 뿌리가 별 전체를 뚫고 지나가서 결국 별을 산산조각 낼지도 몰라요. 이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것을 하나의 라이프 루틴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자기 몸을 단장하듯이 별도 매일 정성껏 관리해줘야 돼요. 장미싹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바오밥 나무 싹을 구분해낼 수 있을 만큼 자라면 귀찮더라도 즉시 뽑아내야 하죠. 아주 지루한 일이지만 또 아주 쉬운 일이기도 해요. 가끔은 할 일을 내일로 미뤄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는 다릅니다. 미루는 순간 재앙이 시작되니까요. 어린 왕자는 게으른 사람이 살던 어느 행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작은 싹 3개를 방치했고 결국 그 나무들이 자라나 별 전체를 뒤덮어버렸죠. 저는 아이의 설명을 토대로 그 행성을 그렸습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위험성은 너무나 크기에 이번만큼은 목소리를 높여 말하고 싶네요. 여러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세요. 우리는 매일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의 씨앗을 심습니다. 어떤 것은 아름다운 꽃이 되지만 어떤 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대한 뿌리가 되기도 하죠.
어린 왕자가 매일 아침 별을 청소하듯 우리도 우리만의 소중한 세계를 지키기 위해 매일 성실해져야 합니다. 아, 어린 왕자의 그 쓸쓸한 삶을 이해하게 된 건 또 다른 대화 덕분이었습니다. 아저씨, 나는 노을이 보고 싶어요. 지금 노을 보러 가요. 하지만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걸? 기다려야 한다고요? 어린 왕자는 깜짝 놀라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가 아직 자기 별에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의 작은 별에서는 의자만 조금 뒤로 옮기면 언제든 지는 해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해가 지는 걸 44번이나 봤어요. 그러고는 아주 낮고 쓸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저씨, 사람이 너무 슬플 때는 지는 해를 바라보는 게 위로가 돼요. 그럼 44번이나 노을을 본 날은 그만큼 슬펐던 거야? 하지만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 데이터로 쌓여왔는지 짐작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노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날, 조용히 지는 해를 바라보며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말이죠. 어린 왕자의 별 B612에는 원래 아주 평범한 꽃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차지하지도 않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조용히 로그아웃하는 그런 소박한 꽃들이었죠. 근데 어느 날 어디선가 날아온 정체불명의 씨앗 하나가 싹을 틔웠습니다. 그 꽃은 세상에 나올 준비를 아주 오랫동안 정성껏 했습니다. 마치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공개하고 싶어하는 한정판 작품처럼요. 꽃잎의 색감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한 각도를 찾아 며칠을 단장했습니다. 개양귀비처럼 구겨진 채 세상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아름다움이 정점에 달했을 때만 세상에 공개되길 원했죠. 네, 그녀는 아주 철저한 자기관리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마침내 해가 뜰 무렵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밤낮을 세팅에 공들였으면서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연출된 멘트를 던졌죠. 이제 막 깨어났네요. 미안해요. 아직 헤어 세팅이 엉망이죠? 어린 왕자는 그 눈부신 비주얼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렇죠. 난 해와 동시에 태어났거든요. 그녀는 겸손함 대신 당당한 자존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린 왕자는 곧 이 꽃이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세심한 맞춤 케어를 원했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인 것 같은데 절 챙겨주실 수 있나요? 어린 왕자는 당황하며 신선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가져와 그녀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또 다른 요구를 시작했죠. 어느 날은 자신의 4가지 가시를 보여주며 호랑이가 와도 무섭지 않다고 허세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난 바람이 부는 게 제일 싫어요. 나를 지켜줄 투명한 가림막을 가져다 줄래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이 별은 주거 환경이 별로네요.
사실 그녀는 씨앗 형태로 왔기에 다른 별의 환경이 어떤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다 들통이 날 뻔하자 그녀는 오히려 어린 왕자가 미안함을 느끼게 하려는 듯 억지 기침을 몇 번 더 내뱉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녀를 진심으로 돕고 싶었지만 그녀가 던지는 날카로운 말들에 점차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그때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린 왕자는 사막에 앉아 제게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아니라 그녀가 내게 준 것들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녀는 내 별을 향기로 채워줬고 내 삶을 눈부시게 밝혀줬거든요. 그녀의 어설픈 거짓말 뒤에 숨겨진 그 서툰 애정을 알아챘어야 했어요. 꽃들은 정말 모순덩어리거든요.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그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어린 왕자는 별을 떠나오던 날 마지막으로 별의 루틴을 정리했습니다. 화라산의 먼지를 털어내고 바오밥 나무 싹을 뽑아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유리덮개를 씌워주려 했을 때 그는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녕. 하지만 꽃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참 어리석었어요. 미안해요. 꼭 행복해져야 해요. 그녀는 어린 왕자를 비난하지도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시가 있으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며 당당하게 그를 보내주려 했죠. 그것은 자존심 강한 그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렇게 자신의 유일한 인연을 뒤로한 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행성에는 자줏빛 모피옷을 입고 거대한 보좌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외쳤죠. 오, 드디어 나의 백성이 한 명 나타났구나.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나를 알아본 거지? 어른들에게 세상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저 자신의 명령을 들어야 할 피지배층일 뿐이었죠. 왕은 어린 왕자가 하품을 하는 것을 보고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왕의 면전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품을 금지하노라. 가만히 있으려니 저도 모르게 하품이 나오는 거려. 너무 멀리 여행을 와서 피곤하거든요. 어린 왕자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당황하며 말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하품을 하라고 명령하노라. 자, 어서 명령이니 하품을 하라. 하지만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하품이 안 나와요. 왕은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하품을 하고 때로는 아무튼 내 명령은 항상 합리적이어야 한다. 나는 모든 것을 지배하니까 말이다. 어린 왕자가 노을을 보고 싶다고 하자 왕은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결국 어린 왕자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군림하고 싶어 안달난 권위라는 건 사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왕관을 쓰고 있는 것만큼이나 공허하다는 사실을요. 두 번째 행성에는 화려한 모자를 쓴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마치 좋아요를 구걸하는 인플루언서처럼 박수를 유도했죠. 오, 드디어 나를 숭배해줄 팬이 찾아왔구나. 숭배한다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숭배한다는 건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겼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부자라는 걸 인정한다는 뜻이지. 어린 왕자는 황당해서 행성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밖에 없잖아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를 기쁘게 해줘. 어서 박수를 쳐보라고. 어린 왕자가 마지못해 박수를 치자 허영꾼은 모자를 벗어 정중하게 답례했습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놀이는 5분 정도 반복되었죠. 어린 왕자는 곧 지루해졌습니다. 그 모자가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지만 허영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칭찬만 들을 수 있도록 설계된 필터 속에 갇혀 있었거든요. 타인의 인정이 없으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 어린 왕자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세 번째 행성은 아주 짧은 방문이었지만 어린 왕자를 가장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빈 병과 가득 찬 병들 사이에 파묻힌 한 남자가 앉아 있었죠. 어린 왕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술을 마시고 있지. 아주 침울한 목소리로 그가 대답했습니다. 왜 마시는 건데요? 잊기 위해서지. 무엇을 잊고 싶은데요? 어린 왕자는 그가 불쌍해져서 다시 물었습니다. 부끄럽다는 사실을 잊고 싶어서 마신다. 술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데요?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술꾼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그 문제를 잊기 위해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무한 루프의 알고리즘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깊은 슬픔과 당혹감을 느끼며 서둘러 그 행성을 떠났습니다. 어른들은 정말이지 너무 이상해. 네 번째 행성의 주인은 고개도 들지 않고 숫자를 계산하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5억 100만. 아, 바쁘니까 방해하지 마. 난 지금 중대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그 숫자들이 다 뭔데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지. 난 그 별들을 모두 소유하고 있어. 내가 제일 먼저 그 별들을 소유하겠다는 생각을 해냈거든. 그는 별을 관리한다며 장부에 숫자를 적고 그 장부를 금고에 넣고 열쇠를 잠갔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세상을 소유하는 방식이었죠.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난 내 별에 있는 화산들을 청소하고 꽃에게 물을 줘요. 그건 내가 그들에게 유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다섯 번째 행성은 아주 작았습니다. 가로등 하나와 점등인 한 명만으로 꽉 찰 정도였죠. 정말 지독한 직업이야. 행성이 너무 빨리 돌아서 1분마다 불을 켜고 꺼야 해. 난 1초도 쉴 수가 없어.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저씨는 다른 어른들보다 덜 이상해. 적어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빛이라는 타인을 위해 일하니까.
그는 이 성실한 점등인과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별이 너무 작아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6번째 행성에는 거대한 책을 쓰는 노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왕자에게 자신의 행성에 대해 물었죠. 하지만 정작 자신은 자기 별에 산이 있는지 강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난 지리학자지 탐험가가 아니거든. 난 서재를 떠나지 않아. 그는 영원한 것들만 기록한다며 어린 왕자의 꽃은 덧없는 것이라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덧없다는 말이 언젠가는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된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에 혼자 남겨진 꽃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가슴 아픈 후회를 느꼈습니다. 지리학자의 추천으로 어린 왕자는 7번째 행성인 지구를 향해 마지막 여행을 이어갑니다. 7번째 행성은 바로 지구였습니다. 지구는 앞서 봤던 소형 행성들과는 체급부터 달랐습니다. 급이 다른 행성이었죠. 그곳엔 수백 명의 왕들과 수천 명의 지리학자, 수만 명의 비즈니스맨, 그리고 수백만 명의 술꾼과 허영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략 20억 명 정도의 어른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서버인 셈이죠.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 지구를 상상해 보세요. 6대륙 전체에 걸쳐 가로등을 켜는 점등인들만 자그마치 46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들이 차례로 불을 켜는 모습은 마치 화려한 오페라 무대나 정교하게 짜인 군무 같았을 거예요. 뉴질랜드의 점등인이 불을 켜면 뒤이어 중국, 그 다음은 러시아와 인도,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거쳐 남미와 북미까지. 그들은 결코 무대 순서를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북극과 남극의 가로등을 켜는 2명의 점등인만이 1년에 딱 2번이라며 여유를 부릴 뿐이었죠. 하지만 어린 왕자가 지구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발밑에는 달빛을 머금은 금빛 모래뿐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이 잘못된 행성으로 로그인한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래 위에서 노란 불꽃 같은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뱀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떨어진 이곳이 무슨 별인가요? 지구야. 아프리카의 사막이지. 아, 지구엔 사람이 없나요? 여긴 사막이야. 사막엔 사람이 살지 않지. 지구는 네 생각보다 훨씬 더 넓거든. 어린 왕자는 모래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별은 지금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을 텐데. 저기 봐요. 정말 작고 멀리 있죠? 정말 아름답네. 그런데 넌 여기서 뭘 하려고 하니? 뱀이 물었습니다. 꽃 한 송이랑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 어린 왕자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뱀은 모든 걸 다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존재 사이엔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린 왕자가 정적을 깼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나요? 사막은 조금 외롭네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뱀이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 묘하게 생긴 생물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참 이상하게 생겼네요. 손가락처럼 가늘고 발도 없잖아요. 하지만 난 왕의 손가락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뱀이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력해 보이지 않는데요. 발도 없어서 여행도 못할 것 같고. 그 말에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을 금팔찌처럼 스르르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누구든 내가 건드리는 사람은 그가 왔던 땅으로 되돌려 보내줄 수 있어. 하지만 넌 너무나 순수하구나. 그리고 저 머나먼 별에서 왔지. 뱀은 어린 왕자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넌 너무 연약해. 이 단단한 화강암 같은 지구에서 버티기엔 말이야. 만약 네 별이 너무나 그리워지는 날이 오면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난 아니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어린 왕자는 뱀의 수수께끼 같은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모두는 마음 한구석에서 이미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왕자는 모래와 바위 그리고 눈 사이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잘 닦인 길 하나를 발견했죠. 길은 언제나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곳은 꽃이 만발한 정원이었습니다. 안녕. 꽃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꽃들은 모두 자신의 별에 두고 온 그 꽃과 똑같이 생겨 있었거든요. 당신들은 누구인가요? 어린 왕자가 충격을 받은 듯 물었습니다. 우리는 장미꽃이야. 꽃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꽃은 세상에 자기와 같은 종류는 단 하나뿐이라고 호언장담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엔 단 하나의 정원에만 해도 똑같이 생긴 꽃들이 5,000송이나 넘게 피어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내 꽃이 이 장면을 봤다면 정말 민망해했겠지. 분명 창피해서 억지 기침을 하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죽는 신용까지 했을 거야. 그럼 난 또 그 애를 달래주기 위해 정성껏 돌보는 척을 해야 했겠지.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정말로 시들어버렸을지도 모르니까. 어린 왕자는 이어서 더 씁쓸한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난 내가 우주에 단 하나뿐인 아주 귀한 꽃을 가진 부자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가진 건 그저 평범한 장미 한 송이뿐이었네. 평범한 꽃 한 송이와 내 키보다 낮은 3개의 화산. 그중 하나는 영원히 꺼져 있을지도 모르는데 난 대단한 왕자가 아닐지도 몰라.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특별함이라고 믿었던 데이터가 복사 붙여넣게 된 것처럼 흔해 빠진 것이었다는 사실에 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려온 건 바로 그때였죠. 안녕? 어린 왕자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나 여기 있어. 사과나무 아래. 넌 누구니? 참 예쁘게 생겼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난 여우야. 나랑 같이 놀래?
난 지금 너무 슬프거든. 난 너랑 놀 수 없어. 난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아, 미안해. 어린 왕자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물었죠. 근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린 왕자가 묻자 여우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무나 잊혀진 개념이지. 관계를 맺는다 혹은 서로에게 연결된다는 뜻이야. 연결된다고? 응. 내 입장에서 넌 아직 수만 명의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아이일 뿐이야. 그래서 난 네가 필요하지 않아. 너 역시 내가 수만 마리의 다른 여우들과 똑같으니 내가 필요 없겠지.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린 서로에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어린 왕자는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여우는 자신의 단조로운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 삶은 지루해.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삶엔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거야. 난 다른 발소리와는 전혀 다른 음악 같은 네 발소리를 구분하게 되겠지. 저기 보이는 밀밭을 봐. 난 빵을 먹지 않으니 밀밭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지만 네 머리카락이 금빛이니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저 금빛 밀밭을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날 거야. 난 밀밭 사이를 지나는 바람 소리까지 사랑하게 되겠지. 여우는 한참 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부탁이야. 날 길들여줘. 그러고 싶지만 난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들을 찾아야 하고 알아낼 것도 많거든. 어린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여우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알 시간이 없어. 그들은 이미 완성된 물건을 상점에서 사기만 하거든. 하지만 친구를 파는 상점은 어디에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지. 만약 네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여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인내심이 필요해. 처음엔 나랑 좀 떨어진 풀밭에 앉아 있어. 난 곁눈질로 널 슬쩍 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하지만 매일 넌 조금씩 더 가까이 앉게 될 거야. 다음 날 어린 왕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우는 말했죠. 어제와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난 점점 더 안절부절 못하겠지.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오면 난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잖아. 우리에겐 의식이 필요해. 의식이 뭔데? 그것도 너무 잊혀진 개념이야. 그건 어떤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특별한 세팅이야. 예를 들어 나를 쫓는 사냥꾼들에게도 의식이 있어. 목요일이면 마을 여성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목요일은 내게 축제 같은 휴가 시스템이 되는 거야.
만약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내게 휴일이라는 건 없겠지. 어린 왕자는 다시 장미정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수천 송이의 장미들이 화려하게 피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어린 왕자의 눈에 비친 그들은 어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신들은 내 꽃과는 조금도 닮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 왕자의 선언에 장미들은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구도 당신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당신들 또한 누구도 길들이지 않았으니까요. 당신들은 내가 처음 만났던 여우와 같아요. 수만 마리의 여우 중 하나일 뿐이었던 그때의 여우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와 친구가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된 거예요. 장미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들은 아름답지만 속은 비어 있어요. 누구도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지나가는 행인은 내 꽃을 보고 당신들과 똑같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내게는 그 꽃 한 송이가 당신들 수천 송이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그 꽃에 물을 주었고 유리덮개를 씌워주었고 가림막으로 바람을 막아주었으니까요. 나는 그 꽃을 위해 벌레를 잡아줬고 그 꽃이 불평을 하거나 허풍을 떨 때도 심지어 아무 말 없이 침묵할 때도 곁에서 그 소리를 들어줬어요. 그건 바로 나의 꽃이기 때문이에요. 어린 왕자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비주얼이나 스펙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쏟아부은 시간이라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요. 그는 다시 여우에게 돌아갔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안녕?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자, 이제 선물을 줄게. 아주 간단한 비밀이야. 여우는 어린 왕자의 귀에 대고 아주 소중한 비밀번호를 공유하듯 속삭였습니다. 비밀은 아주 단순해.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 문장을 데이터처럼 머릿속에 기록하며 되뇌었습니다. 네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네가 그 장미를 위해 소비한 시간이야. 내 장미를 소중하게 만든 건 내가 소비한 시간이다.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넌 잊으면 안 돼. 넌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해. 넌 네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다. 어린 왕자는 이 문장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와 이별한 뒤 철도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승객을 태운 열차들을 번개 같은 속도로 이리저리 분류하고 있었죠.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안녕. 철도원이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급하게 이동하는 거죠? 저 거대한 불빛을 밝힌 기차 안에서 무엇을 찾고 있나요? 기차 기관사조차도 모른단다. 철도원이 말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또 다른 급행열차가 천둥 소리를 내며 달려왔습니다. 벌써 돌아오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다른 열차란다. 서로 교차하는 거지. 그들은 원래 있던 곳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 만족하는 법이 없단다. 어린 왕자는 창밖을 구경하다 잠든 승객들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쫓고 있지 않네요. 안에서 잠을 자거나 하품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직 아이들만이 창문에 코를 박고 밖을 내다보고 있겠죠? 아이들만이 자기들이 무엇을 찾는지 알고 있지. 철도원이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은 헝겊 인형 하나를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인형은 아이들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고요. 누군가 그 인형을 뺏어가면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죠. 아이들은 참 행복하겠군. 철도원이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다음 행선지에서 어린 왕자는 갈증을 멈추게 하는 최신형 알약을 파는 상인을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알만 먹으면 물을 마시고 싶다는 욕구가 완전히 삭제되는 신비로운 약이었죠. 왜 이런 걸 팔고 있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이건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해주거든. 전문가들이 계산해 본 결과 이 약을 먹으면 일주일에 53분이라는 시간을 아낄 수 있어. 그럼 그 아낀 53분으로 뭘 하나요? 글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지. 어린 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26년의 사람들은 더 빠른 이동수단을 찾고 더 시간을 아껴주는 기술에 열광하지만 정작 그렇게 얻어낸 여유 시간에 무엇을 할지는 잊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나라면...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53분이 있다면 난 아주 천천히, 아주 평화롭게 샘터를 향해 걸어갈 텐데. 어린 왕자가 이 이야기들을 들려준 건 제가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한 지 8회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상인의 알약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저는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을 다 마셔버린 상태였죠. 네 이야긴 정말 아름답구나. 하지만 난 아직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마실 물도 이제 없어. 나도 저 상인의 알약 대신 샘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싶단다. 저는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너무나 평온하게 대답했죠. 친구를 가졌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죽게 되더라도 말이죠. 난 여우 친구를 가져서 정말 행복해요. 얘야, 넌 위험을 잘 모르는구나. 넌 배고픔도 목마름도 느끼지 않지. 그저 햇빛만 조금 있으면 충분하니까. 하지만 어린 왕자는 저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목이 말라요. 우리 물을 찾으러 가요.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을 말없이 걷다 보니 밤이 찾아왔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갈증 때문에 조금 어지러웠던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별들을 바라보았죠. 꽃 때문에 별들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린 왕자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그러고는 말없이 발밑의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모래 언덕은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사막은 아름다워요. 어린 왕자가 덧붙였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사막을 사랑해왔거든요. 모래 언덕 위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무언가가 빛나고 무언가가 노래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왕자의 이 한마디가 제 가슴속에 잊고 있던 본질을 깨워주었습니다.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시스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요. 어린 왕자는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죠. 달빛 아래서 그의 창백한 이마와 감긴 눈, 바람에 흩날리는 금빛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저는 묘한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은 오직 껍데기에 불과해. 가장 중요한 건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그의 반쯤 열린 입술이로 살짝 스치는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어린 왕자가 나를 이토록 감동시키는 건 그의 마음속에 환하게 켜진 꽃 한 송이의 이미지 때문이라는 걸요. 잠든 중에도 그의 영혼 속에서 등불처럼 빛나고 있는 그 장미 말이죠. 그렇게 밤새 걷던 저는 동이 틀 무렵 기적처럼 그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우물은 사하라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마을 어딘가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아주 잘 만들어진 우물이었죠. 근처에 마을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상해요. 도르래와 두레박, 밧줄까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어린 왕자가 웃으며 밧줄을 잡았습니다. 그가 밧줄을 당기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도르래가 신음하듯 끼익 소리를 내며 깨어났습니다. 마치 바람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다시 노래를 시작하는 것 같았죠. 아저씨, 이 소리 들려요? 우리가 이 우물을 깨웠어요. 우물이 노래하고 있어요. 저는 힘들게 두레박을 끌어올려 우물가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원한 물이 가득 담겨 흔들리고 있었죠. 목말라요. 그 물을 마시고 싶어요. 저는 그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아주 천천히 마치 성찬식을 치르는 것처럼 물을 마셨습니다. 별빛 아래를 걷던 시간, 도르래의 노래, 제 팔의 수고로움이 모두 섞여 만들어진 영혼의 선물이었죠. 마치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선물이 트리 전구의 빛과 성가대의 노래로 완성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저씨 별의 사람들은 한 정원에 장미를 5,000송이나 심지만 정작 자기들이 찾는 게 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모르고 있지. 하지만 그들이 찾는 건 장미 한 송이 혹은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건데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마음으로 찾아야 하죠. 우물가 옆에는 오래된 돌담 유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비행기 수리를 마치고 돌아오던 저는 담장 위에 앉아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 어린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맞아. 날짜는 오늘이 맞는데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저는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누군가의 대답을 듣는 듯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죠. 확실해?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시작된 곳에서 기다리면 되는 거지? 너 독은 좋은 걸 가지고 있어? 나를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 있어?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 돌담 아래로 달려갔죠. 그곳엔 어린 왕자가 내려다보고 있는 모래 위로 30초 만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그 노란 뱀이 고개를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권총을 꺼내려 주머니를 뒤지는 사이 뱀은 제 발소리에 놀라 가느다란 분수처럼 모래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저는 담장 위에서 내려온 어린 왕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총에 맞은 새처럼 가쁘게 뛰고 있었죠. 얘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왜 뱀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린 왕자는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제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저씨가 비행기 엔진을 고쳐서 다행이에요. 이제 아저씨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네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사실 저는 방금 막 수리를 끝내고 기적처럼 엔진을 살려낸 참이었거든요. 나도 오늘 내 별로 돌아가요.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힘들겠지만요. 어린 왕자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준 양의 그림 상자를 보물처럼 꽉 쥐고 있었죠. 아저씨, 별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빛나고 있어요. 제가 사는 별에 꽃 한 송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밤하늘의 모든 별이 제게는 꽃밭처럼 보이죠. 아저씨가 제게 우물물을 떠줬을 때 그 물이 음악 같았던 것처럼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얘야? 오늘 밤은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 별은 너무 작아서 아저씨에게 위치를 알려줄 순 없지만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아저씨에겐 수많은 별 중 하나가 나의 별이 될 테니까요. 그럼 아저씨는 밤하늘의 모든 별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게 될 거예요. 별들은 아저씨의 친구가 될 거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아저씨에게 선물을 하나 줄게요. 다른 사람들에겐 없는 아저씨만의 별을요. 그게 무슨 뜻이야? 어른들에게 별은 그저 길잡이거나 숫자에 불과하죠. 하지만 아저씨에겐 별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5억 개의 방울이 될 거예요. 내가 그중 한 별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요. 아저씨가 밤하늘을 볼 때면 모든 별이 아저씨를 향해 웃어주는 것 같을 거예요. 하지만 어린 왕자는 이내 심각해졌습니다. 오늘 밤 오지 마세요.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오늘 밤 제 모습은 마치 아픈 것처럼 보일 거예요. 어쩌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내 몸은 너무 무거워서 내 별까지 가져갈 수 없거든요. 그건 그저 버려진 낡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낡은 껍데기를 보고 슬퍼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밤 오지 마세요. 어린 왕자는 뱀의 독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제가 슬퍼할까봐 그게 더 걱정이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뿐이라고 설명하려 애썼지만 제 가슴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이미 앞서 걷고 있었죠. 그는 제 기척을 느끼고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왔네요. 그는 제 손을 잡았지만 곧 다시 놓았습니다.
그의 눈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연함이 서려 있었죠. 아저씨, 그거 알아요? 내 별은 너무 멀어서 이 몸을 다 가져갈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건 그저 낡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낡은 껍데기를 버린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린 왕자는 한 발짝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죠. 그의 발목 근처에서 노란 불꽃이 한 번 번쩍였습니다. 그는 아주 잠시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않았죠. 마치 나무가 쓰러지듯 그는 아주 천천히 모래 위로 쓰러졌습니다. 소리조차 나지 않게, 너무나 고요하게. 그로부터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누구에게 털어놓은 적이 없었죠. 사람들은 제가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했지만 저는 밤하늘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가 자신의 별로 무사히 돌아갔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사막 어디에서도 그의 몸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의 몸은 그리 무겁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밤이 되면 별들의 노래를 듣곤 합니다. 그건 마치 5억 개의 작은 방울들이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리는 것 같은 소리죠. 그런데 가끔 이런 걱정이 듭니다. 제가 그려준 양의 입막에 가죽끈을 그려넣는 걸 깜빡했거든요. 어린 왕자가 양에게 입마개를 씌워주지 못하면 어떡하죠? 혹시 밤사이 양이 상자 밖으로 나와 꽃을 먹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어떤 날은 절대 그럴 리 없어. 어린 왕자는 매일 밤 꽃에게 유리덮개를 씌워주고 양을 잘 감시할 거야. 라고 믿으며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별들은 모두 조용히 미소를 짓죠. 하지만 또 어떤 날은 누구든 한 번쯤은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 5억 개의 방울소리는 순식간에 5억 개의 눈물방울로 변해버립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수수께끼입니다. 우리처럼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주 어딘가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양 한 마리가 장미꽃 한 송이를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 온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일 테니까요. 하지만 어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요. 만약 여러분이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다가 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한 아이가 나타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한다면 그 아이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부디 저를 가엾게 여겨주세요. 제발 제게 편지를 보내주세요.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왔다고. 그 아이가 지금 거기 있다고 말이죠.